제게는 6살 터울의 형이 한 명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든든하고 자상했던 형은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어른이자 친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제가 넘어지면 먼저 달려와 손을 내밀어줬고,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있으면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줬죠. 어린 마음에도 형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형과 저는 혈연으로 이어진 사이가 아니라는 걸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님이 보육원에서 형을 입양했던 거죠. 처음엔 믿기지도 않고 믿기도 싫었습니다. 그동안 형이 보여준 모든 다정함과 배려가 혹시 의무감에서 비롯된 건 아닐까 싶어 혼란스럽기도 했죠.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형은 그 사실이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태어난 날부터 나는 네 형이었어. 그리고 그 사실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고, 그거면 되지 않을까?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도 마음이 놓였어요. 형이 제게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다시금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형이 20살이 되던 해, 저희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평소 몸이 약하셨던 어머니는 아버지의 죽음을 버텨내지 못하고 쓰러지셨고, 이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죠. 그때부터 형은 본인의 삶을 잠시 뒤로 한 채 집안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붙었던 대학 합격증도 미련 없이 내려놓고 곧바로 생계를 위해 사회로 나섰습니다. 그렇게 형은 오랜 시간 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해 앞가림을 할 수 있게 되었을 즈면 문득 이제는 형도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형에게 좋은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었고, 운 좋게도 형과 참 잘 어울리는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형의 결혼식 날이 찾아왔습니다. 하객으로 오신 분들 중엔 익숙한 얼굴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친척이라곤 별로 없었고, 형의 친구나 직장 동료 몇몇 정도가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축의금 접수석에 앉아있던 제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그분은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저기, 여기가 신랑 측 맞나요? 그분은 여기가 맞다는 제 대답을 듣자 가방에서 벽돌처럼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에는 주저함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어 저는 얼떨결에 그 봉투를 열어봤고, 그 안을 들여다본 순간 형의 결혼식에, 그리고 저희 인생이 한순간에 뒤바뀔지도 모를 놀라운 진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소방관이셨습니다. 불이 나면 한밤중에도 달려나가야 하고, 휴일도 늘 불확실한 직업이다 보니 연애는 늘 뒷전이었죠. 그걸 보다 못한 조부모님이 몇 번 맞선을 주선하셨고, 그중 한 자리에서 어머니를 만나셨다고 해요. 인연은 참 묘하게 이어졌고, 두 분은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결혼 후에도 아버지는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꿋꿋이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일하던 관할 지역에 있는 한 보육원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며칠간 이어지던 건조한 날씨 탓에 불길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불이 건물 대부분에 번져 있었지만, 다행히도 대부분의 아이들과 직원들은 대피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때 한 어르신이 달려와 아버지의 옷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보육원 원장님이었습니다. 저기요, 저 안에 아직 애들이 몇 명 더 있어요. 제발 우리 애들 좀 구해주세요. 말이 끝나자마자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아이 셋을 발견하셨죠. 한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자기보다 어린 두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웅크린 채 불길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어른이 올 거라 믿고 무서워서 울지도 않고 꾹 참던 그 아이들을 아버지는 무사히 데리고 나왔습니다. 밖에 나오자 아이들은 그제 안심이 됐는지 엉엉 울기 시작했고, 원장님은 새 아이를 품에 안고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하셨다고 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애들이 무사히 나올 수 있었어요. 애들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근데 원장님, 애들이 많이 놀란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다쳤을지도 모르니까 구급차에 타셔서 병원으로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이 도왔는지 인명사고는 하나도 없었지만 그 보육원은 사실상 전소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버지는 동료 소방관에게서 소식을 하나 들으셨습니다. 아, 맞다. 전에 불렀던 그 보육원 말이야. 건물이 다 타버려서 거기 있던 애들 다 다른 데로 보내기로 했대. 근데 다들 갈 곳이 정해진 건 아니래. 그래서 원장님도 걱정이 많으시더라고. 특히 당장 보낼 곳조차 정해지지 않은 몇몇 아이들은 원장과 함께 지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의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구조 당시에 어린 동생들을 감싸고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리던 그 남자아이. 아버지는 그 아이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고 며칠 후 보육원 원장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원장님, 저 전화드렸던 소방서에서 일하는 김대명입니다. 갑자기 전화드려서 놀라셨죠? 얼굴 보니까 확실히 기억나네요. 그날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행히 애들도 다친 곳도 없었어요. 대원님이 빨리 구해주신 덕분이에요. 근데 오늘 무슨 일로 만나자고 하셨는지. 보육원이 다 타서 갈 곳이 없는 애들도 생겼다고 들었어요. 혹시 제가 구한 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3명 중에 가장 나이 많던 아이요. 그 아이는 어떻게 됐나요? 나이가 많던 아이라면... 태연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태연이가 올해 5살 되는데 애가 참 착하고 기특해요. 동생들도 잘 돌보고요. 태연이도 지금 지낼 고아원을 찾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원장님의 말을 듣고 아버지는 망설이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원장님, 그러면 다시 지낼 고아원 찾을 때까지만이라도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있었으면 하는데요. 어떻게 안 될까요? 원장님은 아버지가 태연이라는 아이를 당분간이라도 위탁 보호해주고 싶다는 말에 살짝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유를 물었죠. 사실 제가 아이를 잃은 적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약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얼마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떠나버렸습니다. 살아있다면 태연이와 비슷한 나이일 거예요. 그래서인지 그 애를 처음 봤던 날부터 자꾸 눈에 밟히네요. 어머, 그런 사연이 있으셨군요. 저희야 감사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아이를 맡길 순 없어요. 아내분께서도 동의를 하셔야 하고요. 아내에게도 이미 말했습니다. 아내 역시 괜찮다고 했고요. 혹시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면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원장은 당황스러워하셨지만 곧 아버지의 사정을 듣고 이해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며칠 뒤 아버지는 태연이라는 아이를 위탁보호하게 됐습니다. 같이 지내보니 아이는 또래보다 더 침착하고 똑똑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볼수록 그 아이에게 정이 갔다고 해요. 아이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위로이자 선물이었습니다. 두 분은 첫째 아이를 허망하게 떠나보내고 그 뒤로 둘째를 가지려고 노력해봤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는 자식이 허락되지 않은 건가 낙담하고 있을 때 보육원에서 태연이를 만나게 된 거고 그 아이를 위탁 보호하면서 오히려 큰 위로를 받고 있었죠.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난 뒤 원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원님, 저예요. 잘 지내고 계시죠? 제가 전화드린 이유는요. 태연이가 가게 될 보육원이 정해졌어요. 다음 주에 데리러 가겠습니다. 언젠가는 헤어지게 될 줄 알았지만 막상 위탁보호가 끝날 날이 정해지니 아버지 어머니는 하루하루가 아쉬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아이의 얼굴을 못 본다고 생각하니 두 분은 마음 한 곳이 뻥 뚫린 듯 허전했죠. 그때 말을 먼저 꺼낸 건 어머니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태연이 입양하는 건 어때요? 아버지는 그 말에 놀랐죠. 아버지 역시 안 해본 생각은 아니었지만 아내가 먼저 말을 꺼낼 줄도 몰랐고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의 마음가짐으로는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나도 그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야. 당신처럼 나도 태연이 보면서 먼저 보낸 아이도 떠오르기도 했고. 근데 당신 깊게 생각해 본 거야? 직접 낳은 애 키우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잖아. 괜찮겠어? 아버지의 말에 어머니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아이 가지려고 노력한 지 꽤 됐는데 안 생겼잖아요. 아무래도 태연이가 우리한테 오려고 그랬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리고 2달 가까이 태연이랑 같이 있으면서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보, 나 태연이가 우리랑 같이 계속 살았으면 해요. 두 분의 생각이 같다는 걸 알게 된 이후 아버지는 보육원의 원장님께 연락해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에 마침내 태연이는 김태연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부모님의 첫째 아들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태연이를 정말 친자식처럼 아끼며 키우셨습니다. 부모님은 먼저 떠나보낸 아이가 하늘에서 인연을 내려준 게 아닐까 생각하셨고 태연이는 두 분의 그 기대와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잘 자라났습니다. 착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는 어릴 때부터 늘 또래보다 조숙했고 무엇보다 부모님 말씀을 참 잘 들었죠.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부모님에게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결혼 후 줄곧 기다렸지만 좀처럼 찾아오지 않던 아이가 생긴 거예요. 어머니 임신 소식은 온 가족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첫째 아들을 한 품에 안으며 기쁘게 말했습니다. 이게 다 태연이 덕분이야. 네가 우리 복덩이야. 네가 와서 우리 집에 복이 들어온 거야. 그리고 다음에 부모님의 둘째 아들인 제가 태어났습니다. 태연이 형과는 6살 터울이었기에 형이 거의 저를 업어 키웠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어머니 품을 벗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기억 속엔 늘 형이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놀이터에 갈 때도,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도 형은 언제나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주었습니다. 아직 말이 서툴던 시절, 형이 그림책을 천천히 읽어주던 따뜻한 목소리도 또렷이 기억납니다. 형은 저보다 훨씬 어렸을 때 입양되어 부모님의 품에서 자랐지만 누구보다 다정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엔 형이 직접 아껴둔 용돈으로 저의 첫 가방을 사줬습니다. 형은 제 손을 꼭 잡고 문구점을 함께 돌며 고르고 또 골랐어요. 그리고 새 가방을 메고 첫 등교를 하던 날, 형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우리 태수 이제 멋진 초등학생 됐네. 학교 다녀와서 재미있는 일 생기면 꼭 말해줘야 한다. 그 말이 어찌나 기뻤던지 저는 종종 형이 하교하는 시간을 맞춰 학교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형이 저를 발견하면 활짝 웃으며 달려와 친구들에게 자랑처럼 말했습니다. 얘가 내 동생 태수야. 엄청나게 똑똑하고 착해. 생각해보면 너무 어린 동생이 귀찮을 수도 있을 텐데 형은 그런 내색 하나 없었습니다.
형은 언제나 제게 제일 멋진 사람이었고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저는 형보다 먼저 학교를 하게 되었고, 평소보다 조금 늦게 도착하는 형을 기다리며 동네 골목 입구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멀리서 형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게 됐죠. 형도 저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자마자 저는 형을 향해 뛰어나갔고, 멀리서 갑자기 한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저를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차가 너무 가까이 다가왔고, 그 순간 저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돌아볼 틈도 없이 형이 달려와 제 몸을 안고 반대쪽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그 짧은 찰나에 형은 저를 품 안에 안은 채 차와의 충돌을 온몸으로 막아냈던 거죠.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형과 저는 바닥으로 넘어졌고, 형은 허리와 다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놀란 운전자가 급히 차에서 내리고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며 누군가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형은 아픔을 꾹 참은 채 끝까지 제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형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저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태수야. 형이 있으니까 괜찮아. 울지 마. 너 많이 다친 거 아니지? 피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웃어주던 형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날 형은 저를 지켜주기 위해 온몸으로 차를 막아냈고, 저는 얼굴에 긁힌 자국 하나만 생긴 채 무사할 수 있었어요. 병원에서 형은 긴급 수술을 받았고 한 달 넘게 입원해야 했습니다. 저를 구하다 다친 형에게 미안해서 저는 학교가 마치면 항상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됐어요. 저기 병실에 입원한 애 있잖아. 남자애. 그 애가 소방관 김대현 아들이래. 자기 동생 구하다가 대신 차 사고 나서 입원했다더라고. 야, 나라면 절대 그렇게 못하지. 못해. 뭐? 정말? 입원한 애가 입양했다던 그 애 맞지? 이야, 친동생도 아닌 애를 구하려다가 대신 다치고 우애가 대단하네. 그 말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친형제가 아니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날 부모님께 여쭤봤습니다. 두 분은 잠시 놀란 눈치였지만 아버지께서는 곧 차분히 얘기해 주셨어요. 태수야, 네 말이 맞아. 태연이 형은 네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엄마 아빠가 입양했어. 형도 알고 있고. 하지만 형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우리 친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너한테도 굳이 말을 안 했던 거야. 네가 지금 그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서 태연이가 태수 형이 아닌 건 아니잖니. 그 얘기를 듣는데 미안하고 부끄럽고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친형도 아닌 형이 자기 목숨을 걸고 날 구하려고 했다니.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면 나는 그럴 수 있었을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형이 있는 병실에 가서 형의 곁에 앉았습니다. 전날 들었던 사실 때문에 눈물이 자꾸 나와서 고개를 푹 숙이고 형에게 말했어요. 태연이 형, 친동생도 아닌 나 때문에 형이 다치게 돼서 너무 미안해. 형은 힘겹게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더니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태수야, 너 태어났을 때부터 난 널 내 친동생이라 생각했어. 누가 뭐래도 너는 내 동생이야. 내가 널 지키는 건 당연한 거야. 다친 것도 태수 네 탓 아니니까 그런 말 하지 마.
그 말에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형을 따르는 마음은 점점 더 깊어졌고 우리 둘은 누구보다 끈끈한 우애를 나누며 자라났습니다. 형이 20살이 되던 해 우리 집엔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형의 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 다들 들떠있던 날이었어요. 누구보다 기뻐하셨던 건 아버지셨습니다. 태연아 잘했다. 그간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어. 오늘은 저녁에 다 같이 외식하자. 아버지도 얼른 들어올게. 가족 모두 오랜만에 외식에 들떠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 한 공장에서 큰 화재가 났고 아버지께서도 현장에 출동하셔야 했죠. 그리고 구조활동을 하시다 무너진 구조물에 깔려 끝내 순직하게 됐습니다. 그날 아침만 해도 평소처럼 다녀오마 하며 나가신 분이었기에 사고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땐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셨고 형은 현장을 다녀온 뒤 조용히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고작 13살이었어요. 아직 한참 어린 나이였고 갑작스런 아버지의 부재가 믿기지 않아 며칠은 멍하게 지냈습니다. 그 와중에도 가장 달라진 사람은 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치고 형이 어머니와 나눈 대화를 듣게 됐어요. 엄마, 저 대학 포기할게요.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왜 대학교 가고 싶다고 했잖아. 혹시 등록금 때문에 그러니? 그런 거라면 걱정 마라. 아버지 연금도 있고. 엄마, 그 돈 저 못 쓸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써요? 태수 이제 겨우 중학생인데 앞으로 돈 들어갈 일 많을 거예요. 그 돈은 아껴놨다가 나중에 태수 대학 갈 때 썼으면 좋겠어요. 그럼 너는 태어나. 너도 우리 소중한 아들이야. 그러니까요. 제가 장남이니까 이제는 제가 태수랑 엄마 모실 차례예요. 형은 그토록 가고 싶다던 대학도 원서만 써두고 두말 없이 포기했습니다. 집안 형편을 생각하면 자신이 등록금을 쓸 처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거겠죠. 게다가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른 지 한 달도 안 돼서 어머니마저 쓰러지셨습니다. 원래도 몸이 약했던 어머니였는데 아버지의 사고 이후 급격히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겁니다. 형은 그때부터 사실상 집안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고작해서 20살의 형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짐이었을 텐데 한 번도 힘들다고 내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시절의 형은 제게 항상 비슷한 말을 했었어요. 태수야, 너는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형이 그렇게 해줄 거니까. 미안하다는 생각하지 말고 원래 형이면 이런 거 다 하는 거야. 형은 아버지의 예전 동료분 소개로 작은 전기부품 공장에 취직했고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들어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꼬박꼬박 어머니 약값과 제 학비를 챙겼고 집안일도 도맡아 했어요. 당시의 형은 그야말로 하루 24시간이 모자랐을 겁니다. 아침엔 밥을 차려주고 나가고 밤엔 자는 저를 살피고 책상 위에 간식과 용돈을 놓아두고 쪽잠을 자던 형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시절 저는 형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형이 하고 싶었던 것들, 배우고 싶었던 전공, 만나고 싶었을지도 모를 사람들, 모두 다 저 때문에 미뤄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욱 형의 말을 잘 들었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형의 희생 덕에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운 좋게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형은 그 소식을 듣고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툭 치며 웃었습니다. 잘했다 태수야. 앞으로는 네가 내 자랑이야. 졸업 후 저도 취업을 했고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어른이 되었습니다. 형은 여전히 검은 작업복을 입고
공장에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어느덧 30대 중반이 된 형은 여전히 휴일에도 한 끼 챙겨 먹기 힘들 정도로 바쁘게 살고 있었죠. 저는 연애 한번 못 해본 형이 안타까웠습니다. 형도 연애도 좀 해. 나도 이제 취업해서 내 앞가림도 할 수 있고 집안의 보탬도 될 수 있어. 형, 평생 이렇게 엄마랑 내 뒷바라지만 할 거야? 그러면 형은 그냥 웃기만 하다 말했습니다. 아이, 나는 됐어. 너 장가 갈 때까지는 내가 형 노릇해야지. 그 말을 들으면 웃음이 났지만 한편으론 형이 자신의 청춘을 너무 많이 희생한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형은 살면서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착했습니다. 길에서 다친 고양이도 그냥 지나치지 못했고 동네 할머니들 심부름도 말없이 도왔습니다. 저는 그런 형의 곁에 형처럼 좋은 사람이 있었으면 했고 그래서 여기저기 소개팅을 부탁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형의 인연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의 여동생, 저보다 한두 살 많은 여성분이었는데 우연히 회식 자리에서 그녀 이야기를 듣게 됐죠. 착하고 성실하고 부모님께도 잘하고 무엇보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보면 지나치지 않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혹시 그분 저희 형한테 소개해주면 안 될까요? 내 동생이랑 태수씨 형이랑? 네, 저희 형 사람 진짜 괜찮거든요. 제가 장담해요, 진짜로. 저는 그 사람이라면 우리 형이랑 잘 맞을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형에게도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형 소개팅 해볼래? 형이랑 비슷한 사람인데 착하고 성실하고 뭐랄까 형처럼 따뜻한 사람이래. 형은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대수야, 내가 지금 무슨 연애야. 나이도 있고 가진 것도 없고 괜한 짓이야. 형이 뭐가 어때서. 내가 장담하는데 형 만나고 나면 싫다고 하는 사람 없을걸? 조건보다는 사람 됨됨이가 중요한 거잖아. 그리고 누가 결혼하라는 것도 아닌데 일단 가볍게 한번 만나봐. 계속 설득하자 형도 마지못해 한번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소개만 시켜주고 자리를 피했지만 집에 돌아온 형의 표정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형이 정말 오랜만에, 아니 거의 처음으로 사람을 좋아하게 된 얼굴을 하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형에게 물었습니다. 형, 어땠어? 괜찮았어? 형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랑 말이 잘 통하더라. 편했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분 이야기 들을 때부터 둘이 잘 통할 것 같았다니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형은 더 많이 웃었고 때로는 평소 같으면 말하지 않았을 얘기도 털어놓곤 했습니다. 한 번은 술 기운이 살짝 올라왔는지 제게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대수야, 사실 연애니 결혼이니 그런 건 나한테 사치라고 생각했었어. 근데 연애란 걸 나도 해보는구나. 형이 행복해지는 걸 보니 저 역시 더할 나위 없이 기뻤습니다. 형은 변함없이 성실했고 그녀도 그런 형을 깊이 아껴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사귄 지 1년쯤 되었을 무렵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형수님 되실 분의 부모님도 형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양가 모두 흐뭇하게 결혼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결혼식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던 어느 날이었죠. 형은 일하면서도 신혼집 가구를 보러 다니느라 거의 눈코 뜰 수 없이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리 늦어도 밤 9시에는 들어오던 형이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10시간 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어 걱정스러운 마음에 결국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연이 형 어디야? 오늘은 야근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 엄마도 형 늦게 들어온다고 걱정하셔. 설마 신혼집에 문제 생긴 건 아니지? 수화기 너머로 형의 숨소리가 조금 가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형의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태수야, 미안. 지금 병원이야. 아까 전화한다는 걸 깜빡했다. 병원이라고? 왜? 형 어디 다친 거야? 무슨 사고라도 났어? 형은 급히 진정시키듯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아픈 건 아니고 신혼집 선볼 거 있어서 보고 오는 길에 집 근처에서 쓰러진 아주머니를 봤거든. 신고만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병원 데려다 주고 보호자 없다고 해서 입원 수속도 같이 했어. 이제 막 끝나서 나가는 중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형이라면 그럴 사람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놀랍진 않았지만 결혼을 앞두고 바쁜 와중에도 저녁도 못 먹고 그런 일까지 감당하고 있는 형이 안쓰러웠습니다. 형, 그러다 진짜 탈나. 이제 결혼도 앞두고 있는데 몸 좀 아껴야지. 태수야, 형 괜찮아. 저런 사람 누가 안 챙기면 마음에 계속 남거든. 그분도 얼마나 놀랐겠냐. 아무튼 금방 들어갈게. 이따 봐. 그날 밤, 형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밥을 차려줬고 형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로 그날을 마무리했죠. 그날 이후 형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결혼식을 준비했고 저는 남들보다 조금 늦었지만 그만큼 형이 형수 되실 분과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형의 결혼식 날이 됐습니다. 예복을 입고 듬직하게 서 있는 형을 보면서 저는 이 자리에 아버지가 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어요. 아버지를 닮아서 다정하고 성실하고 누구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형이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삶을 꾸리게 된 이날, 아버지가 함께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마음을 아리게 했습니다. 저는 신랑 측 축의금 접수대에 앉아서 축의금 봉투와 결혼식 하객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객은 예상대로 많지 않았어요. 형은 친구가 많은 편도 아니었고 입양된 뒤로 줄곧 우리 가족 셋이 전부였기에 그나마 오래 알고 지낸 몇몇 지인들만 참석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은 대부분 익숙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낯익은 사람들 틈 사이로 낯선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또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얼굴이었어요. 그분은 말했습니다. 저기, 여기가 신랑 측 접수하는 곳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실례지만 저희 형이랑은 어떻게 하시는 사이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물어봐도 그분은 별말이 없었어요. 그저 들고 있던 가방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이분이 누구일지 떠올리려 했어요. 형의 친구나 지인치고는 너무 낯설고 나이가 많았고 회사 선배라 하기에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분은 가방에서 꺼낸 봉투를 남긴 채 사라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 봉투를 보고 놀랐습니다. 마치 벽돌이라도 들어있는 것처럼 두꺼웠거든요. 직감적으로 이건 단순한 축의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안을 확인해 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봉투 안에는 현금 봉투 한 뭉치와 함께 얇은 A4 용지들이 가지런히 들어있었어요. 제일 위에는 부동산 등기 서류가 있었고
그 아래엔 공증도장이 찍힌 상속증서 사본, 그리고 마지막에는 짧은 손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저희 형 앞으로 쓴 글이었죠. 태연아, 이건 네가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하지만 지금 너의 삶이 너무나도 좋아 보여서 난 그저 감사할 뿐이야. 내가 널 힘들게 하지 않길 바라며 이 모든 재산은 너에게 남기고 간다.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다오. 그 편지를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그 중년 여성이 형의 친어머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얼굴이지만 익숙한 것도 그분이 형의 얼굴과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형의 지인에게 축의금 접수를 부탁하고 그분을 찾아 나섰습니다. 다행히 예식장 밖으로 나오자 멀리 가지 못한 그분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저는 달려가 그분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좀 전에 축의금 내고 가신 분 맞으시죠? 그 여성은 놀란 듯 고개를 돌렸지만 저는 순간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 태연이 형 동생이에요. 저희 형, 친어머니 맞으시죠? 그녀는 제 말에 놀랐는지 눈을 크게 떴다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분을 모시고 근처에 있는 카페로 들어갔어요. 음료를 주문하고 궁금했던 걸 물어봤습니다. 저희 형한테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가시려고 했던 거예요? 두고 가신 봉투는 다 뭐고요? 그녀는 숨을 한번 들이켠 뒤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태연이를 이렇게 멀리서라도 지켜볼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긴 세월 혼자서 짊어져왔던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형의 친어머니는 부유한 집에서 모자람 없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엄했기에 빨리 20살이 되어 조금은 자유롭게 살고 싶었죠. 그리고 그토록 원하던 20살이 되었고 원하던 대학교에도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됐죠. 2살 많은 그는 시골에서 올라와 혼자 살며 어렵게 대학을 다니던 사람이었고 둘은 곧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그리고 함께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미수가, 우리 결혼하자. 내가 너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지금은 조금 부족하지만 나 정말 열심히 노력할게. 하지만 형의 친어머니 집에서는 그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결국 둘은 반대를 무릅쓰고 둘만의 결혼식을 올렸다고 해요. 부잣집 딸과 가진 것 없는 남자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남자는 학교까지 휴학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미수가 힘들지. 내가 모자라서 괜히 너만 고생시키는 것 같아. 아니에요. 나는 경모 씨랑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괜히 나 때문에 학교까지 휴학하고 험한 일 하게 돼서 내가 더 미안해요. 더는 무리하지 말고 항상 조심해야 해요. 남자는 막노동을 하면서 돈을 벌었지만 그 돈으로 두 사람이 함께 살기에는 빠듯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어요. 가난해도 행복했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던 그가 고층에서 발을 헛디뎌 그대로 떨어진 뒤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형의 친어머니는 갑작스럽게 혼자 남게 됐어요. 슬픔 속에 며칠을 보낸 뒤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갔더니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리고 남편도 없고 아이까지 생긴 그녀가 갈 곳은 제 발로 나온 친정뿐이었죠.
그녀는 몇 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그 사람이 사고로 죽었어요. 그리고 엄마, 나 임신했대요. 그 사람 아이 가졌어요. 나 이 아이 꼭 낳고 싶어요. 부모님은 크게 놀랐고 그 사실을 숨기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나중에 다시 결혼이라도 하려면 남자와 가출한 것도, 그래서 아이가 생긴 것도 어떻게든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녀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에서 꼬박 10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미리 알아둔 작은 병원에 가서 남몰래 아이를 낳았습니다. 죽을 것 같은 산통을 겪은 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자신의 아기를 제일 먼저 찾았어요. 엄마, 내 아기는 어디 있어요? 미수가, 아기가 잘못됐어. 그녀는 잘못됐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기가 잘못됐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내 아기 어딨어요? 데려와요, 당장. 아유, 미수가 진정해. 너 지금 몸도 성취하는 애가 이렇게 흥분하면 안 돼. 애는 태어나자마자 죽었어.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아기 울음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잘못될 리가 없는데. 그 뒤로 그녀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부유했던 집안은 점점 기울기 시작했죠. 예전처럼 풍족하지도 않았고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려면 그녀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떠나버린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와 아이에 대한 미안함에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일만 하며 살았어요. 오랜 시간이 흘렀고 그녀의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자신이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놨습니다. 미수가, 너한테 용서를 빌 일이 있다. 네가 낳은 그 아이 말이야. 사실 죽은 게 아니야. 태어나자마자 너희 아버지랑 내가 고아원에 보냈어. 아이 때문에 네 앞길이 막힐까봐 그랬다. 미안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형의 친어머니는 바로 보육원으로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그 자리에는 여전히 보육원이 있었고 그녀는 직원을 만나 자신의 아이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미숙님의 사정이 안타깝긴 하지만 사실 저희 보육원이 몇십 년 전에 크게 불이 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 자료가 전부 타버려서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아이들 기록도 사라졌고요. 네? 그럼 찾을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자료도 이름도 얼굴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기록이 전산화되어 있던 것도 아니라서 몇 가지 기억만으로 아이를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을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형의 친어머니는 그 뒤로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몇 년을 헤매고 또 헤맸어요. 그러다 드디어 아이를 찾게 됐고 그게 바로 저희 형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찾고 나니 형에게는 이미 따뜻하고 좋은 가족이 있었고 이럴 때 자신이 친엄마라고 나타나봤자 좋을 게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아들을 찾았을 때가 태연이가 20살 정도 됐을 때였어요. 그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가족이 힘들었을 때 맞죠? 안 그래도 힘든데 괜히 나까지 친모라고 나타나면 태연이가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았죠.
예전처럼 돈이라도 있다면 도와줬을 텐데. 그때 당시 나도 빈털털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악착같이 돈을 벌었어요. 형의 친어머니는 다짐대로 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 나중에 형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 작은 집을 하나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있던 자리에 대기업의 공장 부지가 되면서 큰 보상금을 받게 됐고, 그 돈으로 또 다른 땅을 사서 큰 돈을 벌게 됐죠. 그래서 10년 뒤 아들이 살고 있는 동네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이 핑 돌더니 쓰러지고 말았어요.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죽을 것 같았는데 그때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저희 형이자 그녀가 잃어버린 아들이었어요. 그때 내가 친어머니라고 말하려고 찾아간 건데 쓰러지게 되는 바람에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갔다가 깨어나 보니 태연이는 이미 가버렸고요. 순간 저는 형이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병원에 데려다주고 늦게 들어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까 싶었어요. 그러고 보니 형이 결혼 전에 길가에 쓰러진 사람 병원에 바래다주고 온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주머니셨던 거예요? 그래요. 그게 나였어요. 그럼 병원에서 태어나셔서 다시 찾아오시지 그랬어요. 그날 병원에서 의사가 그러더군요. 아무래도 암인 것 같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 한 대를 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이제야 겨우 친아들 앞에 나타날 다짐을 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하늘도 참 무심하다 싶었어요. 형의 친어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바로 정밀검사를 받아봤어요. 폐암이었죠. 이미 꽤 진행된 상태라고 하더군요. 어차피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아픈 몸으로 아들 앞에 나타나봤자 짐이 될 것 같았어요. 근데 마침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마지막으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유산 상속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결혼식장에 찾아왔던 거예요. 몰래 주고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동생분과 이야기까지 하게 됐네요. 이야기를 끝낸 형의 친어머니는 제게 신신당부했습니다. 태연이한테는 말하지 말아줄래요? 어차피 나는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막 새로운 인생 시작한 그 애한테 신경 써야 할 일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서요. 근데? 아니 어떻게 그래요? 그래도 말은 해야죠. 아니에요. 나만 줬다고 엄마인가요? 지금까지 해준 것도 하나 없고 태연이 곁에는 태수 씨처럼 이미 좋은 가족들이 있잖아요. 친모라는 이유로 또 한 번 짐을 지우기 싫습니다. 나는 그저 멀리서 그 애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친어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일어섰습니다. 저 역시 곧 시작될 형의 결혼식 때문에 더 오래 함께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형은 누구보다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무사히 식을 마친 형은 바로 신혼여행을 가야 했어요. 태수야, 내가 비행기 시간을 너무 빠듯하게 잡아서 결혼식 정리도 못하고 가겠다. 네가 축의금 같은 거 정리 좀 해줘. 형 걱정 마. 뒷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며칠만이라도 걱정하지 말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푹 쉬다 와, 형. 이렇게 쉬는 것도 처음이잖아. 그래, 태수 너 믿고 다녀올게. 어머니도 잘 보살펴드려. 형은 바로 신혼여행을 떠났고 그동안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형의 친어머니 말대로 이 진실을 묻어둬야 할지, 그래도 형한테 말을 해야 할지, 어떤 게 좋은 선택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형이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형은 여느 때처럼 웃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이 마냥 반가우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죠. 형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형에게 잃어버렸던 시간과 혈연의 진실을 찾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어느 저녁, 저는 저희가 자주 가던 식당으로 형을 따로 불러냈어요. 나 형 결혼식 날 이상한 사람 한 명 만났었어. 어? 이상한 사람이라니? 처음 보는 중년 여자분인데 신랑 쪽 축의금 낸다고 와서 벽돌만큼 두꺼운 봉투를 두고 갔거든. 그런데 그 안에 축의금만 있는 게 아니더라. 형이 직접 확인해봐. 저는 형의 친어머니가 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형은 그걸 보고 멈칫하더니 봉투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여러 서류와 함께 편지까지 다 읽고 나자 형의 표정이 복잡해졌고 제게 물었습니다. 태수야, 이게 다 뭐야?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니? 형, 그분이 형 친어머니래. 태수, 너는 이 사람 직접 만난 거야? 결혼식 날. 아무래도 이상해서 내가 뒤쫓아가서 만났어. 그리고 왜 형이 보육원에 가게 되는지도 다 들었어. 저는 그날 들었던 그분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전했습니다. 20살에 사랑한 사람을 잃고 홀로 아이를 품은 채 세상으로부터 지어지듯 살았던 시간,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 몇 년을 헤매고 결국 폐암말기 진단을 받은 상황에서도 형이 앞날에 보탬이 되고 싶어 전 재산을 상속하고 사라졌다는 이야기까지요. 형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끝으로 편지 모서리를 쓰다듬고 있다가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이분 어디 계시니?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형이 바래다 줬던 그 병원에서 암 진단 받았으니까 거기 가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같이 가볼래? 그래, 찾아가야겠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대로 떠나버리게 될 수는 없을 것 같아. 형과 저는 다음날 병원으로 향했고 형의 친어머니가 지금은 서울 외곽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희는 바로 그곳으로 찾아갔어요. 긴 병실 복도를 지나 그분이 머물고 있는 병실 앞에 섰을 때 형은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에 침대에 누워있던 한 여인이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봤어요. 제가 만났던 형의 친어머니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술만 달싹이던 그분은 결국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태연이 맞지? 결국 찾아와 줬구나. 이런 걸 바란 건 아니었는데 미안하다. 그날 이후 형은 시간이 날 때마다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형은 친어머니가 해주지 못했던 시간들에 대해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지금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듯 했습니다. 형은 왜 원망 한번 하지 않을까? 지난 시간들에 대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 궁금했어요. 형은 말했습니다. 태수야, 살면서 한 번도 내 삶이 불행하다고 느껴본 적 없었어. 그리고 그분, 내 친어머니가 날 지키진 못했지만 날 버리지는 않았다는 걸 알겠더라. 그런 분을 어떻게 원망하고 미워하겠어. 그리고 몇 달 뒤, 형의 친어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은 마지막까지 친어머니의 곁을 지켰고 장례는 저와 형 둘만이 함께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는 길, 형은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슬쩍 형을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 괜찮아?
괜찮아.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편안해졌어. 마지막이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태수 너한테도 고맙고. 이후 형은 친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과 자그마한 아파트 한 채를 정리한 뒤 오랫동안 꿈만 꾸었던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누구보다 착하고 열심히 살아온 형에게 처음으로 인생이 건넨 작은 선물이었죠. 어릴 때부터 늘 자신보단 가족을 먼저 생각하던 형이 처음으로 자기만의 인생을 위해 무언가를 시작했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세상은 형에게 오래도록 인색했지만 그 끝에 찾아온 이 작은 선물은 누가 봐도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는 보상이었습니다. 그 뒤로 몇 년이 흘렀고 형의 사업은 이제 제법 자리를 잡았습니다. 형수도 늘 곁에서 형을 도와주며 함께하고 있고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따뜻함이 차오릅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처음 아버지가 형을 집으로 데려왔을 때 그게 정말 운명이었구나 하고요. 불 속에서 자신보다 어린아이를 먼저 감쌌던 5살 꼬마는 이제 누군가의 남편이자 한 회사의 사장이고, 그리고 여전히 제게는 세상 누구보다 다정하고 믿음직한 형입니다. 저는 형을 통해 사랑을 배웠고 책임을 배웠고 무엇보다 사람을 믿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제 인생 어디를 들여다봐도 형이 없는 장면은 단 하나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형은 제 삶의 처음이자 끝까지 늘 그렇게 함께일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